사람이 어딘가로 이동하려면 탈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한 이후 인간이 엔진으로 구동되는 모델과 함께한 역사가 아주 깁니다. 엔진 구동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주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는 종류이고, 최근의 사례와 같이 유가가 급등하면 연료 충전을 위해 소비해야 하는 가격 부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온실가스나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대기가 오염되거나 인간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물론 배출가스 규제 기준 강화가 이루어지고 유로6에서 7 체제 진입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과거에 비하면 유해물질 배출의 정도는 줄었다고 하지만, 다른 종류에 비하면 환경에 도움되는 자동차 종류는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 친환경으로 떠오르는 전기 자동차. 현재 주로 운행되는 종류는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를 충전한 뒤 운행할 수 있는 사양입니다. 1881년 프랑스의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가 영구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전기 3륜차를 발명했을 정도로 꽤나 역사가 깊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내연기관차가 등장했습니다. 1800년대 당시 큰 소음 없이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장점으로 작용했지만, 배터리와 관계된 효율 측면에서 발목을 잡혔고, 내연기관차의 발전과 미국 텍사스주에서의 석유 발견 등이 이어지면서 전기 자동차는 주도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배터리식 전기버스는 1970년 MAN에서 선보였으나 기술 문제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제작을 위한 개발은 지속됐고, 그 끝에 전기차 모델의 생산으로 연결됐습니다. 전기버스는 기존의 디젤이나 천연가스를 충전해서 엔진으로 구동되는 버스의 단점에 해당하기도 했던 차량 소음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플러그인 전기버스는 2010년 서울 시내버스가 최초로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산을 기준점으로 두고 순환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한국화이바 전기버스가 5대 투입되어 2010년 12월 21일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머스를 기반으로 한 이 전기버스는 한 차례 충전으로 최대 83km 운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 시 30분 이내로 완충, 322마력의 전동기와 고용량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장대 시내버스 노선에서는 운행하기가 곤란했고, 여전히 엔진으로 구동되는 버스가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전기버스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고, 장대 노선에도 대응될 수 있을 만한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 주행 가능 거리가 개선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일렉시티를 내놓으면서 친환경 버스라는 방향성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국내 최초의 더블데커 전기버스까지 내놓으면서 광역버스 부문도 챙기고 있습니다. 친환경 상용차 바람은 철도 차량 제작사 우진산전에도 전달됐고, 아폴로 시리즈의 생산과 판매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화이바, TGM, 에디슨 모터스를 거친 지금의 KGM 커머셜도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델과 브랜드 수가 늘어났고,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해도 부족함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요소만 가득할 것 같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2010년 당시에 비하면 주행 가능 거리는 늘어났습니다. KGM 커머셜의 전장 11m급 전기 저상 버스인 C110은 최대 411km, 일렉시티는 9km 더 달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시내버스 노선에는 대응될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외버스로 눈길을 돌리면 난이도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외버스는 100km가 안 되는 초단거리 노선도 있지만, 거리가 긴 노선도 있으며, 운수사에 따라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고루고루 운행할 수 있어야 하는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진산전 아폴로 1200은 최대 502km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왕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노선만 가능합니다. 300km 미만이지만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서울 광주 간도 아폴로 1200은 한 번 완충으로 왕복 스케줄 소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세버스 업계조차 친환경차 전환 이후 맞이할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 전기버스를 많이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버스를 들인다고 해도 결국 짧은 거리가 한계입니다. 배터리 소모량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주만 기다리면 여름이 찾아오고, 더운 날씨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쾌적한 온도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는 냉난방 과정에서 배터리를 더 소모하게 되면서 당초 예상됐던 주행 가능 거리보다 더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차량 주박 시설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한 데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소모해야 하는 시간도 엔진 구동 차량에 비하면 몇 배나 긴 편. 그래서 이런 전기 자동차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돌아가서 다음날 운행을 나갈 때까지 충전하는 게 최적이고 디젤 차량처럼 유사시 바로 충전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문제점이지만 운행 효율을 앞으로도 높이지 못한다면 고속 시외버스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존재로 성장하긴 힘들지도 모릅니다. 시내나 마을버스는 전기버스가 꽤나 도입됐지만 이쪽도 갑작스럽게 배터리 잔량이 크게 부족해지는 때가 찾아올 수도 있는 법. 운행 도중 배터리 잔량이 갑자기 10%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운행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는 겁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찾는 충전소는 전기발전소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이 가동되는 것이며 혹시 전력에 큰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전기자동차 충전과 운행 불가능이라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충전시설 추가 설치는 뒤따라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담으로 화물업계도 전기차가 잘 쓰이지 않고 디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 시장도 한때 이른바 캐즘을 겪을 정도로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기버스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중국산도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오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버스 운행 자체는 썬농 듀에고라는 엔진 구동 차량 운행이라는 예시가 있고 최근에는 일부 전세 버스가 중국 5대 자동차 브랜드인 체리의 엔진 구동 모델을 운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산 전기버스의 유입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 운행이 됐거나 보이는 브랜드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비아디, 킹농, 포톤, 하이거, 골든드래곤, 중통, 스카이웰, 킹윈, 황해, 철도 차량 제작사이기도 한 CRRC도 있으며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브랜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중국산 차량들은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 공략했습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에서마저 비아디 버스를 도입한 운수사가 있었을 정도로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전기버스 덕에 저상버스 비율을 더욱 늘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는 더 필요한 데다 친환경차까지 요구되는 상황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산 시내버스 차량을 도입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가 환경부가 2024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면서 판매량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산 버스의 전체 판매 대수는 2017년 282대에 불과했다가 2023년 3,978대로 대폭 늘어났고 환경부의 규정 개정 시점 전후로 2,559대, 1,944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은 판매량은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KD 운송그룹은 킹윈 전기버스 모델을 들였는데 코치형 버스를 짧은 거리 시외버스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순국산 전기 코치형 버스가 없어 선택했다는 말이라도 가능하겠지만 충전 인프라만 뒷받침된다면 유니버스 수소버스를 택할 수도 있었다는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따금씩 보이고 KD 운송그룹이 킹윈 코치형 버스를 들이기 전에는 전북권에서 스카이웰 모델을 그것도 보조금 없이 들여왔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소위 가성비가 의심되는 모델들을 볼 수 있었는데 작게는 승차감 불량이나 질적 저하 등이 보고됩니다.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했지만 오히려 유지보수 비용이 커져 장기적인 비용 절감에 도움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일부 운수업계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버스와 같은 상용차가 사후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브랜드나 딜러가 철수하면서 정비와 부품 공급망에 공백이 생기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산 버스는 재고가 중국 본사에 의존하는 형태였기에 부품 조달에만 한 달 이상 걸렸고 일부 차종은 부품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나왔습니다. 에빅, 난징, 진농, 북경 기차, 안카이, 포톤 등은 사후 서비스 창구 확인이 어렵거나 사실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전기 상용차에 있어 유지가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판매 이후를 전혀 담보하지 않았다면서 AS를 검증하지 않은 보조금 정책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에는 강릉 시내버스에 도입된 포톤 전기버스가 배터리 등 부품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부품을 받았어도 중국에서 기술자를 불러야 수리가 가능할 정도로 열악했으며 일부 차량들이 운행을 나가지 못하는 한편 또 다른 차량들은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선버스의 내구 연한이 기본 9년이고 이 기간 동안 기본적인 정비는 받아가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질이나 정비 문제로 9년도 운행 못하고 어느 날부터 착오제 방치되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안전사고 문제까지 일으켰습니다. 골든드래곤 차량은 운행 도중 출입문이 갑자기 열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말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서울마을버스의 한 노선에서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던 차량이 뒤로 밀려 사고가 나는 일이 수차례 일어났는데 2024년 문제 CRRC 모델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중국산 전기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적지 않고 여전히 도입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앞으로도 몇 년 더 봐야 할 것이고 친환경을 생각하면 전기버스를 더더욱 생각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갑자기 시스템에 큰 이상이라도 발생한다면 전기버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브랜드는 국산이지만 사실상 수입산 버스를 들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폴로 900과 1100이라는 오리지널 모델을 내놓았지만 코치형과 7m급 버스는 결국 반조립을 택한 우진산전. 역시 중국산 반조립을 취급하는 범한 자동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전에 에디슨 모터스가 스마트 087과 093을 내놓을 때 국내 개발을 거치고 그것이 기본이 되는 버스가 아닌 중국산 반조립을 내놓으면서 국산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KGN 커머셜은 최대한 자체 개발을 거친 버스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이스타나를 내놓으면서 7m급 전기 저상버스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단 모터만큼은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C 시리즈에서 모터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C 시리즈가 출시된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모델이란 점에서 모터의 능력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버스를 제작해온 만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현대자동차의 전기버스도 올해 벌써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 떨어진 바 있습니다. 한 차례는 배터리 이슈, 또 한 차례는 더블데커의 차체 결함입니다.